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찬현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할 거예요. 행렬의 곱셈입니다. 사실 쌤이 거창하게 말을 많이 했지만 행렬의 정의나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는요. 뭐 그냥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굳이 행렬을 써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행렬이 뭐 되게 굉장히 많은 범위에 사용된다고 하던데 그 강력함이나 그 위대함이나 대단함을 뭐 크게 이렇게 막 깨달을 정도 막 우악 이런 느낌은 아마 없을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렬의 곱셈을 배우면 이게 약간 어색해요. 행렬의 곱셈을 배우면 이 곱셈이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을 해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다음 시간에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 행렬의 곱셈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이 다음 단원, 그러니까 요 행렬 단원 말고 끝나고 나면 이제 1차 변환을 배우는데 그 1차 변환에서 행렬 자체의 연산이 도구가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때 행렬의 곱셈이 직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변환을 또 뭐 왜 하냐 물어보면 그건 또 나중에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행렬이 뭔지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오케이. 표에다가 뭐 행과 열에다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는 것들. 그리고 행렬 덧셈, 뺄셈, 실수배는 사이즈가 똑같은 것들을 덧셈이나 뺄셈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행렬의 곱셈을 하는데 좀 어색해. 이 어색한 거는 수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 왜 곱셈을 그렇게 썼냐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유용하게 뭔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아쉽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해요. 자, 행렬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요, 사이즈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행렬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행렬이 하나 있습니다. 두 행렬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 행렬을 할 때 A 행렬, 이 행렬 B라고 하면 이제 A, 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단 이게 실수에서의 이 실수 두 개의 곱인 A, B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한 겁니다. 자, 곱할 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렇게 생긴 행렬에 이걸 행이라고 부르죠. 행. 이 행에 각각의 성분이 있잖아요. 성분. 각각의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생긴 행렬에 열이 있지, 열. 이 열에 각각의 성분들을 각각 곱하는 거야. 첫 번째 성분과 첫 번째 성분 곱하고요.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그 다음에 싹 다 더하는 거야. 알겠어요?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번째 행에서 이 성분들하고 뭐 얘를 곱하기도 하고요. 또는 첫 번째 행에서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열에 또 각각의 성분도 있죠. 또 얘랑 얘를 갖다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쓰는데 이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따라 쓸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정의를 하려면 요 행렬의 요 개수랑 요 행렬의 세로의 요 개수,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렬의 열의 개수랑 행렬의 행의 개수야 열의 개수랑 요 세로가 한 개, 두 개, 세 개, 열의 개수랑 두 번째 행렬의 행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행렬을 L 곱하기 M 행렬. 첫 번째 행렬의 행이고 열입니다. 자, 두 번째 행렬은 M 곱하기 N 행렬 해서 두 번째 행렬의 행하고 첫 번째 행렬의 열하고 요 개수, 요거랑 요게 서로 똑같아야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면은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뭐 항상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났습니까? 하면은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사례가 있어요. 쌤이 예전에 고3 강의할 때 이제 수업 인강 진행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왜란 질문은 사실 좀 그 경계가 불분명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빙판길에서 스케이트를 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났다.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상황이 있다고 치면은 무릎에 피가 왜 났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릎에 피가 난 이유는 무릎이 까져서 거기서 피가 납니다. 왜?
그리고 왜 그 피가 눈에 보입니까? 왜 피가 빨간색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 피에 들어있는 적혈구의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근데 왜 적혈구가 빨간색입니까? 그 안에 뭐 헤모글로빈이 있고 왜 또 그게 빨간색입니까? 그 헤모글로빈에 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철이 착화합물 형성해서 그 착화합물 형성하면은 그것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왜 또 빨간색입니까? 가시광선이 굴절돼서 뭐 가시광선이 투과돼서 그게 반사가 돼서 그것의 보색이 색깔이 보이는데 뭐 그것도 막 흡수되고 반사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상황도 계속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있는 거는 좋지만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면서 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공부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학에서는 정의 부분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선생님이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을 설명해 주겠지만 아쉽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그다음 또 따져봐야 되는 건 따져보시고 뭐 아까 그 빙판길의 스케이트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까? 얼음이 녹아서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얼음은 왜 녹습니까? 스케이트 날이 얇아서 표면적은 작고 위에 무게는 크기 때문에 압력이 커져서 상평형에 의해서 얼음이 순간적으로 물로 녹기 때문에. 그럼 또 상변화는 왜 일어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물리, 화학, 수학적인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 어쨌든 그만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약속을 했고 요게 이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수학적 상황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셈이 가능하려면은 첫 번째 행렬의 열과 두 번째 행렬의 행이 똑같으면은 이러한 식의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1, 2, 0, 1 아주 간단하게 곱하기 2, 2, 0, 1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2, 3, 2 마이너스 할까 마이너스? 자, 이제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보통 안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랑 얘를 곱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L 곱하기 N 행렬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요. 2 곱하기 2행렬하고 2 곱하기 2행렬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2 곱하기 2행렬이 되니까 뭐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곱하는 거야. 1하고 2를 곱하고 2하고 0을 곱합니다. 그래서 더하는 거야.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0인데 따로 쓰지는 않고 그냥 결과만 써 결과만. 그래서 요거는 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1행이고 여기는 2열인 거지. 곱해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 곱하면 튕겨요. 0이니까 0이고요. 0입니다. 0이야 이거. 아이고 0입니다. 0. 그리고 이렇게 곱하니까 0이고요. 1이어서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뭐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렬의 곱셈 뭐 할 수는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익숙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이게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강의를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이 행렬의 덧셈까지는 그냥 뭐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문제가 없었어. 직관적이니까. 근데 곱셈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받는 겁니다. 행렬이 어렵대.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막 올라가면은 배우는 첫 번째 단원이었거든, 행렬이. 그래서 가장 쉬운 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연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몇 가지는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연립방정식과 뭐 변환 이런 것들을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하시고 행렬의 곱셈이 사용되는 또 다른 사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놔두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행렬이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랑 관계가 있다. 이런 했습니다. 실제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사요. 물건.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야. 수박이야. 네. 물건을 삽니다. 수박을 진짜 좋아해.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원래는 예전에는 뭐 수박 말고 딸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라든지 복숭아, 포도 이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렌지를 먹고 깜짝 놀랐어.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나오는 오렌지를 먹어보면은, 물론 이제 오렌지 대부분 수입이죠. 캘리포니아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선생님 기억에 네이블 오렌지였나? 하여튼 오렌지가 좀 작은 게 아니라 좀 커. 약간 좀 사과 정도 되는 오렌지야. 그래서 딱 먹었는데 너무 놀랄 만한 맛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렌지가 1년 내내 똑같은 맛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등은 2등이에요. 3등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뭐 하여튼 나중에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건 이제 가격을 한번 해. 가격을. 얘가 수박을 그냥 편의상 2만 원. 숫자 2라고 쓸게요. 오렌지는 하나에 10,000원. 너무 심한데.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박은 2만 원, 오렌지는 10,000원이야.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박을 3개 사고요. 오렌지를 2개 사면은, 수박을 3개 사고 오렌지를 2개를 사면은 총 얼마만큼의 돈이 지불되는가 하면은 뭐 쉽게 할 수 있죠. 수박 하나가 2만 원인데 3개, 오렌지는 하나에 10,000원인데 2개 해서 더하시면은 요게 2, 3, 6이니까 뭐 8만 원이 총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연산이잖아. 그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요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수박과 오렌지가 요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1 곱하기 2 행렬이 있는 거죠. 이렇게. 행렬이 하나 있는 겁니다. 행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사는 수량, 개수, 요거를 수박은 3개 사고 오렌지는 2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3하고 2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 만들어볼게요. 잠깐만. 여기 쓸게요. 자, 좀 알기 편한, 좀 이렇게 예쁘게. 자, 수박하고 오렌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격이 2만 원,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여기 표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수박하고 오렌지를 내가 수량을 사는 개수를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를 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총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이게 행렬의 곱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디테일 설명할게요. 일단은 이 정도 써놓고 얘를 2, 1의 행렬로 놓고 얘를 갖다가 3, 2의 행렬로 놓고 곱하시면은 얘는 1행 2열이고요. 얘는 2행 1열입니다. 그래서 곱함의 값은 1행 1열짜리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게 나와서 얘는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나와서 총 8만 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행의 열하고요. 두 번째 행의 행이 같을 때만 곱셈을 할 수 있잖아. 실제로 쉽게 말하면 1 곱하기 2행렬하고 2 곱하기 1행렬은 무조건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곱셈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게 수학적인 의미를 지니려면요.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려면은 바로 첫 번째 표에서 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2열에 해당하는 요것들이죠. 열에 해당하는 부분과 두 번째 행렬에서의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같았을 때만 표로 갖고 있는 의미가 이 행렬의 곱셈에서도 유의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총 내가 가격이 남게 되는 거죠. 요게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수량이라고, 수량. 그래서 이 숫자가 아까 8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총 사는 개수가 뭐 몇 개인지가 나와 있잖아. 그 수량에 따른 총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생님 문제를 풀었는데, 뭐 이게 좀 정확한 의미로는 수량이라는 뭐 어쨌든 총 내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이렇게 생긴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이 아니야. 수박이 똑같이 얘가 2이고 1이고 가격이야. 사람이 한 명이 아니야. 수박이 오렌지고 얘가 수박이고 오렌지인데 내가 A란 사람은 3개, 2개를 사고요. B란 사람은 1개, 1개를 샀습니다. 자, 상황 알겠습니까? 수박, 오렌지, 얘는 수박, 오렌지 이렇게.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연산이 가능하죠. 왜냐면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를 계산을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1 곱하기 2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더니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A하고 B이고요. 여기는 가격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숫자가 나오겠지. 여기서 이렇게 곱해 여기다가 8이라는 숫자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값이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야. A는 총 8만 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B는 총 3만 원 가격을 지불합니다. 이러면서 행렬의 곱셈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 곱셈의 결과가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이런 표를 만들려고 이 표를 가지고 막 계산을 쉽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행렬의 기본적인 툴은요. 말 그대로 수학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게 훨씬 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접근할 때는 이 표도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게 한때 이제 수능에서 이런 게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순수하게 곱셈을 곱셈 자체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산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좋아요. 자, 행렬의 곱셈이 재미있는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행렬은 실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두 행렬 A하고 B를 곱한 게 언제나 B하고 A를 곱하는 거로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다 가능해요. 얘도 가능하고 얘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틀렸고요. 같다고 말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실수 연산에서 A 곱하기 B는 언제나 B 곱하기 A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해보면은 이게 당연히 실수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데 특별한 형태들을 만족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도 뭐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같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 왜? 실수 연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는요. 수의 연산 체계가 등장하면 반드시 뭘 확인해? 3대 법칙. 닫힘성, 그 다음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리고 항등원 여건. 이걸 해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 행렬의 곱셈에 대한 것도 지금 말했던 내용들이 성립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2차 정사각 행렬,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는 게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똑같은 거야. 2차 정사각 행렬. 3 곱하기 3, 3차 정사각 행렬. n차 정사각 행렬, 행도 n개, 열도 n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연산하고 나면은 2 곱하기 2행렬도 2 곱하기 2행렬 연산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2 곱하기 2행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닫힘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교환법칙은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건 됩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야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는데 요거 두 개 먼저 하나, 이거 두 개 먼저 하나 서로 똑같습니다. 결합법칙은 됩니다. 요건 나중에 변환 공부를 할 때 뭐를 먼저 변환하고 연산하는지 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배법칙.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하게 되면은 마치 실수 연산처럼 요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하고 B를 곱하고 A하고 C를 곱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 이거를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거니까 앞에 뒤에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무조건 순서를 맞춰서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실수 연산에서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는 거를 거꾸로 하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부르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렬의 연산이 인수분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보통 인수분해 실수에 대해 쓰는 거지만 어쨌든 인수분해처럼 보이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 순서를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A, B, A, C는 얘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A, B 더하기 CA 이거를 A로 묶어서 구하는 거는 안 됩니다.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실수배 연산은 실수니까 가볍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독특한 행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행렬하고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행렬,
모든 성분이 0인 행렬.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어떤 행렬 A가 있어요. 그리고 영행렬하고 곱했어. 이렇게 곱하기 그냥 뺄게요. 네, 곱했습니다. 그럼 언제나 영행렬이 나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단 얘랑 얘가 곱셈이 가능한 경우, 얘의 열과 얘의 행이 똑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행렬하고 A 행렬 곱하는 것도 이게 A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전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A 곱하기 B 행렬이 영행렬이면 A 행렬은 영행렬 또는 B 행렬은 영행렬입니까? 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대 구술 면접에 2005년 5학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구술 면접은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맞냐 틀리냐 설명해봐라. 뭐 사실 굉장히 교과상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실수하고 달라요. 얘가 실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수 A, B는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잖아요. 행렬은 각각의 모든 성분이 0인 게 아니어도 곱한 게 0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얘가 뭐 0, 0, 1, 0. 얘는 1, 0, 0, 0. 잠깐만 안 되겠다. 뭐 0, 1. 이렇게 하면은 0, 0, 0.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0, 0, 0, 0 해서 이거 두 개 곱해도 언제나 0, 0, 0, 0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건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영행렬이면 곱하면 무조건 영행렬이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영행렬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행렬의 곱셈에서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데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단위 행렬은 뭐냐면은 대각성분이 영행렬인 건데 보통 정사각 행렬에서 사용하는 거죠. 행렬 곱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정사 행렬이 등장하거든요. 아까처럼 뭐 A, B, C, D와 같이 2 곱하기 2 행렬이 있으면은 이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행렬입니다. 그래서 뭐 2차 정사각 행렬은 1, 1, 0, 0 뭐 이렇게. 3차는 1, 1, 1, 0, 0, 0, 0, 0, 0. 이 단위 행렬은 마치 수의 연산에서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행렬에도 얘를 곱하게 되면은 그냥 그 자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2차 정사각 행렬 기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그래서 뭐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곱하면은 A가 남아요. 이렇게 곱하면 B가 남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C가 남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D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위 행렬 곱하기 A 행렬하고 언제나 A 행렬이 나오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A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에도 또 A 행렬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은 마치 실수 연산에서 2라고 비슷해. 1 곱하기 A는 A고요. A 곱하기 1은 A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단위 행렬이고 여러분 교재에 이제 행렬의 거듭 제곱 파트를 가볍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가 정사 행렬일 때 언제나 거듭 제곱하면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근데 정사각 행렬은 곱셈을 항상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무조건 M 곱하기 M 행렬이고 또 M 곱하기 M 행렬이니까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곱했을 때 마치 우리가 지수법칙을 구하는 거랑 유사한 성질이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감이 잘 안 오지만 뒤에 가면은 변환을 반복적으로 할 때 요 내용이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뭐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나 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단위 행렬.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하는 게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그게 언제나 A가 되는 행렬인데 그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에서 대각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0인 행렬을 이야기합니다. 대각 성분은 행하고 열이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N차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 그 단위 행렬 재밌는 게 그냥 숫자 1하고 비슷해요. 계속해서 곱해도 단위 행렬이야. 그리고 그거를 A랑 곱해도 단위 행렬이야. 그냥 곱셈에 있어가지고는 마치 항등원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는 행렬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이제 곱셈에 대한 워밍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정말 한없이 부족해요. 계속해서 행렬 공부를 하면서 이 곱셈이 사용된 다양한 상황들, 연산 훈련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행렬의 곱셈 연습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